우리는 보통 부패한 권력의 비리를 접할 때 그저 뉴스 속의 이야기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 최고 지도자의 조카가 자신의 눈앞에서 인민들의 피땀으로 쌓아올린 천문학적인 비자금 장부를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김정은의 조카 김한솔 씨는 바로 그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고 그 순간 그의 모든 삶은 뒤바뀌었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받고 그 장부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저는 김한솔입니다.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제는 다 털어놓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서요.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거 아마 상상하기도 힘드실 겁니다. 저의 아버지는 당 고위 간부셨고 삼촌은 김정은입니다. 네, 그 김정은 말입니다. 덕분에 저는 남들이 꿈도 못 꿀 호사를 누리며 살았지요. 비단 옷을 입고 귀한 음식을 먹고 외제차를 타고 다녔으니 말 그대로 특권층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그 화려한 생활의 그림자 뒤에는 늘 섬뜩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집 대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장마당 골목에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인민들의 시선, 저의 차를 향해 던져지던 그들의 텅 빈 눈빛은 어린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보이부 동무들이 죄 없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모습도 여러 번 봤어요. 그들은 그저 배고파서 쌀 한 줌 훔친 죄밖에 없는데 잔인하게 끌려가더군요.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갈랐고 다음 날이면 그 집은 텅 비어 있었죠. 그렇게 한 가족이 통째로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점점 자라면서 저는 삼촌의 통치 방식에 깊은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은 인민들을 위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명령은 늘 피로 얼룩졌어요. 숙청은 일상이었고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가차없이 처형당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게 정말 인민을 위한 나라인가? 아니, 삼촌은 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많은 피를 흘리는 걸까? 이런 의문들이 저의 마음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서재에서 중요한 서류를 정리하시다가 잠시 자리를 비우셨어요. 저는 호기심에 아버지가 보시던 책상 위를 슬쩍 엿봤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가죽 장부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얼핏 스쳐 지나가는 숫자들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아니, 그보다 훨씬 큰 천문학적인 액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리고 옆에는 여러 개의 해외은행 이름들이 보였어요. 저의 아버지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계셨다니. 그 순간 저는 무언가 거대한 진실의 조각을 발견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삼촌과 우리 집안의 모든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뿌리를 보여주는 증거 같았어요. 그 장부를 다시 보려 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들어오셔서 저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빤히 쳐다보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그 해외은행 이름들이, 그리고 그 너머의 진실이 저를 끊임없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일하던 사무실에서 상급 동지가 퇴근하고 저 혼자 남아 서류 정리를 하던 때였지요. 낡은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다른 서류들과는 확연히 다른 제법 두툼한 장부가 눈에 띄더군요. 뭔가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 아시겠습니까? 손이 절로 떨려왔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조심스레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어요. 그저 낡고 투박한 가죽 장부였지요. 그런데 안을 펼쳐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숫자들, 이름들, 그리고 알 수 없는 코드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바로 독재 정권의 비자금 장부였어요. 인민들의 피땀으로 쌓아올린 돈이 어떻게 저들의 뱃속으로 들어갔는지, 굶주리는 우리 동포들에게 돌아가야 할 식량이 어떻게 해외 명품과 사치품을 사는 데 쓰였는지
그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장마당에서 겨우 한 줌의 쌀이라도 더 얻으려 애쓰는 농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최고 지도자의 이름 옆에 적힌 천문학적인 금액들, 그리고 그 돈이 어떤 비밀 계좌로 흘러갔는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배우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지요. 수령님은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이 장부는 그 모든 선전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장부를 제대로 잡고 있기도 힘들었지만 눈은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기록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뿌리 깊은 부패와 인민 착취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고요. 더 이상 거짓된 세상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진실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저 역시 그들의 죄를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 비자금 장부야말로 독재 정권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것만 있다면, 이 장부가 세상에 공개된다면 인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거짓의 장막을 걷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지요. 물론 두려웠습니다. 이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발각이라도 되는 날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제 가족들까지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땅에서 고통받는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부를 품에 안고 자유를 향한 목숨을 건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해드릴 이야기가 말입니다. 어쩌면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제 목숨을 걸고 겪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평양을 벗어나는 길, 그게 말입니다. 제가 여태껏 살아온 삶에서 가장 길고도 아찔한 시간이었어요. 동무들 말맞다나 발걸음 한 발 한 발이 칼날 위를 걷는 심정이었지요. 도시 전체가 거미줄처럼 얽힌 보위부의 감시망, 그 눈을 피하는 건 정말이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제가 그래도 꽤 높은 간부집 자식 아닙니까? 그 꼬리표가 평소에는 귀찮았는데 그때는 참 욕이 나더군요. 웬만한 검문소에서는 그냥 얼굴만 쓱 보여줘도 수고하십니다, 동지 하고는 보내주지 뭡니까? 그 순간만큼은 제가 그 특권층 신분을 저주했던 것보다 더 감사했죠. 하지만 평양 외곽을 완전히 벗어나는 건 또 다른 문제였어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브로커라는 인간들이었지요. 그들은 말입니다. 지옥문을 열어주는 악마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어요. 제가 미리 접선해둔 사람이 있었는데 국경 경비대 놈들과도 내통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아주 능구렁이 같은 자였어요. 밤늦게 인적이 드문 외곽도로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는데 그 자는 제게 동무, 이거 장난질이면 목숨 내놔야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하고는 으름장을 놓더군요. 제가 가진 폐물이며 외하며 비상금으로 모아둔 모든 것을 넘겨줬습니다. 놈은 손전등으로 대충 비춰보더니 씩 웃더군요. 그 웃음이 어찌나 섬뜩하던지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 자는 저를 낡은 화물차 짐칸에 태웠어요. 짐칸에는 퀴퀴한 걸음 냄새가 진동을 했지요.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창문도 없는 짐칸 안에서 오직 귀에 의지해 바깥 상황을 짐작할 수밖에 없었지요. 군인들의 목소리, 검문소의 경적 소리, 그리고 차가 멈출 때마다 느껴지는 싸늘한 공기 매 순간이 죽음의 그림자 같았어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렸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차의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무전 소리, 긴급 사이렌 같은 것들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더군요. 잡히면 끝이다, 잡히면 끝이다. 오직 그 생각뿐이었어요. 제가 없어진 걸 눈치챈 수령님께서
아마 온 보위부와 인민군을 동원해서 저를 찾고 계실 겁니다. 그분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때는 정말이지 제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이 지옥 같은 땅을 벗어날 수 있을지 눈을 감으면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얼굴이 아른거려 잠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지요. 하지만 저는 가야 했습니다. 자유를 향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말입니다. 밤은 언제나 그랬듯 시커먼 장막 같았어요. 함경북도와 양강도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며칠 밤낮 없이 헤매다 겨우 압록강 물가에 다다른 거죠. 제 몸뚱이는 이미 돌덩이처럼 무거웠고 발은 얼어서 감각마저 없어졌어요. 저 건너편 중국 땅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제 눈에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아련히 빛나는 것만 같았어요. 강가에는 미리 연락해뒀던 브로커 2명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수심이 가득했어요. 영 미덥지 못하더라고요. 한 명은 제게 바싹 다가와 귓속말처럼 속삭였어요. 야, 빨리 안 움직이면 큰일 난다이. 뒤에서 바싹 붙었어. 그 말에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가 곧이어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뒤에 추격자들이 바싹 붙었다는 뜻인 걸 모를 리 없었죠. 얼어붙은 강물 위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쩍, 쩍 살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제 귓가를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만 같았죠. 제 발밑이 언제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아 오금이 저렸어요. 저 건너편에서 국경 경비대의 총소리라도 날까봐 아니면 서치라이트 불빛이라도 보일까봐 제 눈은 사방을 두리번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순간 제가 느꼈던 공포라는 게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답니다. 브로커들은 앞서가면서 계속 저를 재촉했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불안하고 빨랐죠. 돈은 다 넘겨줬으니 약속은 지켜야지. 한 놈이 제게 퉁명스럽게 내뱉더군요. 사실 그자들이 언제 돌변해서 저를 팔아넘길지 아니면 국경 경비대에 고변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뇌물은 줬지만 그게 정말 제 목숨값을 보장해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들의 눈빛에는 돈 욕심과 함께 저를 빨리 넘기고 싶어하는 조급함만 보였어요. 강 한가운데쯤 다다랐을 때였어요. 갑자기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 왕. 경비대 초소의 경비견인 게 분명했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브로커들도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다시 저를 거칠게 밀치듯 앞으로 나아가라고 윽박질렀어요. 빨리, 빨리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어서 움직여. 그들의 목소리가 제 귀에는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는 그저 얼어붙은 강 위를 필사적으로 기어가는 수밖에 없었죠. 차가운 바람이 살을 내는 듯했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제 마음속의 공포와 고향에 두고 온 엄마 아바이 동생들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어요. 자유가 뭔지는 몰라도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이대로 주저앉아 죽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발만 내딛었어요. 한 발, 또 한 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제가 말이지요. 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말입니다. 그때는 정말이지 이제야 살았구나 싶더군요. 숨이 탁 트이는 것 같고 하늘도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어요. 발 아래 땅이 달라졌다고 해서 제가 안전해진 건 아니었지요. 북조선 보위부 놈들은 갓나 새끼들처럼 집요해서 국경을 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더군요. 중국은 참 크고 복잡하더군요. 온갖 사람들이 북적이고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을 쏟아내고요. 그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몸을 숨기고 살 길을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지인의 도움으로 국제인권단체와 연락할 방도를 찾으려 애썼어요. 겨우 손에 넣은 쪽지 한 장, 거기 적힌 전화번호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아시겠습니까? 공중전화 박스에서 숨죽이며 번호를 누르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을 몇 번이고 살폈습니다. 그때였지요. 제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겉모습은 평범한 중국 사람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딱딱하고 주변을 살피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보이부 놈들이다. 직감적으로 알았지요.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다가도 그들의 얼굴을 보면 딱 알 수 있거든요. 그 시커먼 눈빛 말입니다. 제가 전화를 채 걸지도 못하고 황급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시는 그 공중전화 근처엔 얼씬도 안 했어요. 그 후로는 매일매일이 도망치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장마당 구석구석을 누비며 사람들의 물결 속에 저를 감췄습니다. 장마당은 온갖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시큼한 김치 냄새, 기름에 튀긴 음식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땀 냄새까지 말입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제가 숨쉬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그래도 그나마 안전한 곳이었지요. 옷이나 밥을 얻기 위해 눈치 보며 일도 했습니다. 쌀가마를 나르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늘 제 주위를 살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요. 어느 날은 낡은 창고 같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빨리 와봐.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아. 중국말이었지만 억양과 분위기로 보아 저를 찾는 소리 같더군요. 심장이 발끝까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쥐죽은 듯 숨을 죽이자 밖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쿵, 쿵. 마치 제 심장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몸을 웅크렸어요.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문틈으로 희미하게 빛이 새어 들어오고 그림자 하나가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보이부 놈들이었어요. 그들은 제가 안에 있다는 걸 확신하는 듯 문을 열려고 씨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죽으림을 다해 창고 반대편에 있는 작은 창문으로 기어나갔습니다. 좁은 틈 사이로 몸을 구겨 넣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렇게 어두운 골목길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중국을 겨우 벗어났을 때 솔직히 저는 한숨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이 뜨거운 공기, 끈적한 습도, 그리고 저를 흘끔거리는 시선들 속에서도 어쩐지 자유의 냄새 같은 게 느껴지는 듯했지요. 하지만 그건 정말 잠깐의 착각이었어요. 김정은의 소나기가 얼마나 길고 끈질긴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어요. 이곳 사람들의 북적이는 시장 골목을 지나가면서도 제 등 뒤로는 늘 서늘한 기운이 따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고 스쳐 지나가는 얼굴 하나하나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더군요. 그게 지독한 감시 공포가 남긴 흔적인지 아니면 정말로 저를 쫓는 그림자가 있는 것인지 저 자신도 혼란스러웠어요.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싸구려 여관방에서도 저는 늘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시장에서 허름한 국수를 사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어두운 골목을 돌아서는데 갑자기 앞에서 두 명의 그림자가 나타나 저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 지독한 눈빛, 표정 없는 얼굴, 그리고 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시선. 보이부 요원들입니다. 김한솔 동무 오랜만이군. 그들의 목소리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운 위협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등에 식은땀이 쭉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누구신지 제가 김한솔이 아닙니다. 어딜 감히 수령님을 배신한 갓나 새끼가 딴소리를 늘어놓는가. 그 더러운 비자금 장부 어서 내놓아라. 그들은 제가 장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제 가슴속 깊이 숨겨둔 그 비자금 장부 말입니다. 그걸 빼앗기면 저는 끝장이에요. 단순히 잡히는 것 이상으로 제가 목숨 걸고 여기까지 온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제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한 명이 제 팔을 낚아채고 다른 한 명이 제 복부를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커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 순간에도 제 손은 무의식적으로 안주머니 속 장부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제가 쓰러지자 그들은 제 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숨겼지? 어서 내놓아라. 그들의 손이 제 옷 속을 파고들 때마다 저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리적 고통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절망감이었지요. 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이대로 빼앗길 수는 없었어요. 발버둥 치며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른 한 명의 손을 물어뜯었습니다. 그들은 당황한 듯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저는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켜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제 뒤에서 저놈을 잡아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허파는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골목을 가로질러 뛰어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숨어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두운 그림자 속을 헤치고 달리는 동안 저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 비자금 장부, 그것 하나가 제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자 동시에 족쇄였으니까요. 겨우 인파 속으로 뛰어들어 몸을 숨겼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함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여기까지 오는 길이 정말이지 꿈만 같아요. 아니, 꿈이라고 생각할 새도 없었어요. 뒤에서 쫓아오던 그 그림자들, 그 날카로운 눈빛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오금이 저리거든요. 겨우 몸을 숨기고 숨죽여 기다리고 또다시 온 힘을 다해 달리고 그렇게 한 곱이 두 곱이 넘어서 드디어 이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쉴 틈은 없더군요. 제가 이 먼 길을 왜 왔는지, 무엇을 들고 왔는지 세상에 알려야 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난생 처음 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어요.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 눈앞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해 번뜩였고, 낯선 언어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두려웠죠. 정말 많이 떨렸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 말이 과연 세상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 모든 것이 제 어깨를 짓누르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손에 든 이 낡은 장부를 들어 올렸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닙니다. 우리 인민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고스란히 기록된 증거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최고 지도부와 그 일가들이 어떻게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우리 인민들이 굶주리는 동안 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는지 저들의 치부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사회가 보낸 지원 물자들이 어떻게 중간에서 가로채지고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적혀 있더군요. 아시겠습니까? 저들은 우리를 위해 일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우리를 착취하고 기만해왔던 겁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이더군요. 기자들은 저마다 질문을 쏟아냈고 카메라 플래시는 마치 폭우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잔잔한 호수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해방감, 그리고 동시에 밀려오는 막중한 책임감, 그리고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저를 휘감았어요. 제가 이 모든 것을 폭로함으로써 저들이 얼마나 위험해질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후회할 수 없어요. 이 장부에 적힌 진실이 세상에 알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민들에게도 희망이라는 게 생길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한 이 고백이 비록 작은 시작일지라도 언젠가는 북한의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빛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것뿐입니다. 저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증언자가 되어 이 진실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겁니다.
남조선에 와서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처음엔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높은 건물들, 휘황찬란한 거리, 그리고 무엇보다 감시의 눈길이 없는 자유로운 공기. 정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그 자유라는 게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더군요. 저는 제 가족을 뒤로하고 왔어요. 북녘에 두고 온 아바이, 어머니, 그리고 정들었던 고향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요. 가끔 꿈에서 그 시절로 돌아가요. 굶주림에 허덕이면서도 서로를 위로하던 그때 말이에요. 잠에서 깨면 여기가 남조선이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오기도 한답니다. 제가 여기에서 편안히 지내는 동안 그곳 동무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제 망명이 북한 독재 정권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일들을 세상에 알리고 북한 인민들의 실상을 고발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더군요. 제 이야기가 어쩌면 그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저는 북한 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강연도 하고 글도 쓰고 영상에도 출연하면서 북한의 현실을 알리려 애쓰고 있어요. 우리 동포들이 겪는 고난을 이야기할 때면 목이 메어요. 혹시라도 제가 여기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저의 가족들에게 더 큰 위험이 될까봐 밤잠을 설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침묵할 수는 없었어요. 그게 제가 자유를 얻은 대가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제게 이제 좀 편히 살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힘들게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개인의 삶을 즐기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누리는 이 자유가 아직도 쇠사슬에 묶여있는 수많은 동포들에게는 꿈조차 꿀 수 없는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그들의 자유를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낼 거예요. 언젠가 북한에도 진정한 봄이 오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